키루코라고요? 키리코라고요? 그냥 사실은 누나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오히려 하루키라는 기억을 이식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지금 생각한 여기에서 이제 뭐 이거 이따가 좀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건데, 그 주된 학원장이 나오잖아요. 주된 어떤 그 이슈가 네네. 되는 학원장이 목표가 이거잖아요. 뇌이식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 박사도 어쨌든 지금 키루코한테 뇌이식을 해준 거잖아요. 와타나리? 사와타리. 사와타리. 그게 저는 뇌이식을 해주는 과정이 지금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뇌이식이 됐는지가 아직 안 나왔어요. 지금 그 7권 마지막에 뇌이식의 결과처럼 보이는 게 나타나는데 그 과정이 중간중간 몇 개 뭐 암시들이 조금씩 있거든요. 근데 완전히 인격이 대치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인격이 방에 가둬져 있는 느낌으로 이렇게 그려져요. 원래 인격이. 그리고 중간중간에 보면은 그 인격들, 키루코가 어떤 악몽 같은 거 꿀 때도 그렇고, 어떤 그 혼란감을 반영하는 것처럼도 보이는데 사실은 그냥 단순히 혼란감이 아니라, 하루키의, 이건 그냥 제 가성이니까 그냥 제멋대로 이야기하면은, 하루키가 사실은 누나의 인격에 기억이 뇌가 주입된 방식이고, 원래 누나의 기억이 사실은 지금, 가둬져 있는 어떤 이런 형태지 않을까라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그런 거면, 인정. 뭘 인정해요? 대단한데? 그러니까, 그래서 여전히 혼란감이 계속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것도 말이 되거든요. 이거에 작가님이 생각하신 것처럼. 조금만 첨언하자면, 저는 키루코가 이걸 정체성을 혼란을 일으킬 정도의 캐릭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직도.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본인이 다 이거는 정리되고도 충분히 남을 캐릭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런 거라면, 대단한데? 뭐 제 생각이니까. 네. 맞을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이렇게 그냥 제 나름대로 이거는 이런 거 아닐까라고 자꾸 상상을 해보는 것들. 그게 재미인 거죠. 아무튼. 네네네. 뭔 얘기 하려고 했냐면 토키오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네네. 키루코도 그런데 토키오도 진짜 의문스러운 그쵸. 존재잖아요.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분명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또 천국 파트에 되게 중요한 사건 같은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만 보여주고 정확히 뭔지는 쭉 안 보여줘요. 이게 성인수 작가님의 불만 포인트가 아닐까 싶은데 맞아요. 네. 심지어는 뒤로 가면서는 임신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벽 안에 있는 천국 파트의 키가 토키오한테 있구나 그걸 바로 알 수 있는데 그것만 알고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되어가는지는 모르겠다. 그래서 7권에서도 나름 많은 게 풀렸는데, 다 보고 나니까 8권을 당장 내 머리에 심고 싶다라는 생각을 우리나라 왜 하면서. 이렇게 늦게 나오는 거예요? 일본에서 진작 나왔던데. 되게, 네, 출판사가 소미미디어니까 이것도 빨리 나오는 편 아닐까요? 그나마.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보고 있어요. 일단은, 토키오가 있는 타카하라 학원 자체가 좀 약간 이상하잖아요. 미스터리한 부분들 있잖아요. 이게 단순히 그냥 어떤 근미래의 학원인가? 학원이라고 다 절대로 볼 수가 없고, 어떤 사이비 종교 단체 같은 것처럼 좀 보이고, 그 안에서 아이들에게 일어난 일들이 단순히 어떤 천국과 같은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우리나라 이런, 교육 환경에서 어떤 그런 공교육이 아닌 사교육의 이런 모습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봐도 그냥 여기는 실험장처럼 보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학원장이 겉으로 봤을 때는 되게 개그크처럼 보여요. 얼굴도 웃기게 생겼고, 뭔가 좀 벌이는 일들도 약간 좀 우스꽝스럽게 아이러니하게 약간 저렇게 하고. 근데 전 자꾸 이 캐릭터를 보면은 마터스라는 영화 있거든요. 천국을 보는 눈. 되게 잔인한. 거기에 나오는 어떤 사이비 교주 같은 그 느낌이 자꾸 들어요. 뭔가 작가가 사실은 약간 개그키처럼 보이긴 했지만은 그 음모가 사실은 진짜 좀 지나치다고 생각되는 정도의 음모를 갖고 있을 것 같고, 만약 그 음모들의 전모가 이제 나중에 밝혀질 때쯤에는 진짜로 사실은 이 세계에 어떤 큰 영향을 끼치는, 사실은 저는 학원장이 지금 이 세상을 파멸시킨
그걸로 생각을 또 하고 있거든요. 종말에 이거에 기점이 된 게 학원장이 뭔가 액션을 취해서. 두 분한테 제가 동화가 좀 된 것 같던 게 지금 얘기를 좀 들으면서 칭찬하는 게 좀 들어봐요. 네네. 7권을 지금 옆에 틀어놓고 작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얘기를 들으면서. 좀 달라 보이는데? 이게 좀, 되게 복잡한 건 사실인데, 그러니까 뭔가, 이 만화는 약간 토론을 하면서 보면은 좀 더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재밌어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해낸 아이디어 퍼즐, 내가 생각해낸 아이디어 퍼즐이 다른데 맞추면은 뭔가 새로운 방향성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만화인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문득 드네요, 보니까. 저희가 오늘 떠들었던 것들이 나중에 정말 맞는 걸로 밝혀지면 엄청 신나겠죠. 작가 초대해야지, 그러면. 어떻게 하지? 우리가 맞췄다 이러면서. 와. 근데 이 아까 사이비 단체처럼 보인다고 하시는 학원이, 근데 저는 계속 좀 너무 사회학적으로 접근한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 만화가 좀 어려워서 저는 그런 지점은 좀 접근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정부나 국가는 그냥 다윈이, 그러니까 명사니까, 그러니까 어떤 정부가 그 사회를 이루고 그 사회에서 어떤 방향성을 사람들한테 이렇게 어떤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도록 종용하잖아요. 모든 국가들은. 근데 그런 지점에서 봤을 때 저는 그냥 단순한 사이비 종교라기보단, 그러니까 어떤 국가 체제처럼 보였어요. 저는. 그 국가에서, 왜냐면 사이비 종교처럼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키우던 애들을 죽이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얘들이 활동하고 행동하게 만드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좀 그런 지점에서는 저는 사이비 종교가 생각났다기보다는 뭔가 국가, 권력, 정부 이런 것들이 좀 생각나긴 했는데, 근데 이 타카라 학원은 제가 1권부터 7권까지 보면서 좀 느낀 건데 좀 많이 허술하긴 해요. 생각보다 좀 허술하지 않아요? 또 보면서. 난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하는데. 저는 타카라 학원 거기 구성원들이 조금 허술한 것 같은 캐릭터라 가지고 더 그런 것 같아요. 원장도 그렇고. 그러니까. 의사도 약간 얼빵한 면이 있잖아요. 맞아요. 중간에 개그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더 그런 것 같고. 심지어는 그 미나라는 로봇도 약간 좀. 네, 그러니까. 걔도 막 슬리핑 모드입니다. 진지함이 없어요. 약간 일상물 할 때처럼 이 캐릭터들이 너무 일상물 캐릭터들처럼 등장했는데, 고포장지는 포스트 아포칼립스니까 그 지점에서 훨씬 더 뭔가 호술하고 뭔가 다들 이렇게 바보 같고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랬다가 뒤에서 막 반전이 나오니까 뒤집어지고 막 그런 것 같은데. 7권 마지막 장면은, 와. 진짜. 이건 빨리 내가 8권은 보고 죽어야겠다는 생각이, 빨리 보고. 저도 진짜, 그전에는 못 듣겠고요. 8권은 봐야 돼요. 맞아요. 저는 이제 제일 충격적이었던 거는 6권하고 7권에서 밝혀진 그 떡밥인데, 마루하고 키루코가 그동안 죽여온 히토쿠이, 또는 히루코라는 애들이 사실 천국에서 살아가던 토키오의 친구들이었다는 게, 진짜 이거 깨닫고 소리 지르면서 1권부터 돌아가면서 다시 봤는데, 뭐 불멸교단 지하에 있던 환각보게 하는 히토쿠이 있잖아요. 걔는 오마고 2권에서 만난 히토쿠이는 뭐 쿠쿠고, 깨닫고 이제 돌아가서 보면 다 보여요. 다 졌어요. 그 외에도 막 우사미 의사는 시로고, 의사가 그 기계에 달아서 연명을 시도하던 불멸교단의 여자는 미미 히메고, 그리고 걔네 그 히토쿠이가 된 애들의 능력, 공격하는 방식이 애들이 천국에 있을 때 가지고 있던 초능력 같은 거, 그런 거하고 전부 연결이 되어 있어서 깨닫고 진짜 소리 지르면서 친구들을 전부 껴서 천국대화경 보라고 소리 지를 정도로 진짜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네. 이제 천국의 학생들이 히로코라는 이 사실 자체는 계속 앞에서 떡밥으로 나오던 부분이어가지고 저는 5권 정도에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었거든요. 왜냐면은 그 쿠쿠가 이미 뭐 그림부터 이렇게 그려져 있었는데 계속 벽에 붙어 다니고 수영 좋아하고 잠수 좋아한다고 돼 있고, 그러다가 이제 딱 그렸던 어떤 이런 게 나오고, 오마도 일단 한번 겪었던 건데 또 나오고, 근데 또 보면은 몇 개 더 있잖아요. 그 채찍질하는 1권 초반에 처음으로 나왔던 히루코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보면 학생들 중에 약간
안 보이는데 뭔가 채찍에 막 상처 입은 어떤 이런 그림도 나오고, 또 보면은 토키오가 경화되는 어떤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보면은 그 불멸교단 지하에 있던 그 오마 닮은 어떤 능력의 히토쿠이 말고 여전히 잠자고 있던 이 히루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경화대에 있어가지고 토키오랑 또 연관돼 있는 것처럼도 보이고, 그래서 숨어져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나중에 이제 밝혀질, 나중에 서로 연관관계가 이렇게 딱 드러날 것들. 근데 그 중에서 어쨌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거는 우사미가 시로를 아는 거였죠. 우사미가 어쨌든 처음에 이름이 다르니까 당연히 이게 같은 캐릭터라고 생각을 안 했고, 얼굴도 이제 바뀌어 있고 이름도 바뀌어 있고, 그리고 당연히 이제 미미메 따라다니는 친구인데, 미미메가 그 연명 치료를 받고 있던 사람이었다. 네. 또 이제 이렇게 죽었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되게 충격적인 건데, 근데 이제 다시 이거를 보잖아요. 그냥 단순히 충격, 반전을 주기 위해서 이런 걸 한 게 아니라 하나하나가 다 우사미가 나오던 학생 어릴 때, 그러니까 시로가 나오던 이때랑 우사미가 나온 챕터들을 계속 비교를 해보면은 이 인과관계가 그냥 작가가 다 의도해가지고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해놨구나, 이 이야기를 우리한테 이제 좀 이렇게 보여주고 싶었구나라고 생각되는 게 있거든요. 사실 그렇게 따지면은 정말 어렵지도 않아. 너무 이렇게 대놓고 또 있어가지고. 맞아요. 네. 시간적으로만 이렇게 배치를 한 거다 보니까. 대놓고 알려주는 게 히토쿠이 죽이는 부분 있잖아요. 죽이고 그 다음 챕터 보면 그 목차가 있는데 그 목차가 애들 이름인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네. 히토쿠이를 죽이면 그 다음 챕터 제목이 그 죽인 히토쿠이에 해당하는 애기 이름이에요. 그거 몰랐네. 이거 알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몰랐다. 그렇네. 그럼 다시 한번 또 봐야겠네. 목차까지 다시 한번 봐야겠네요. 네, 챕터에도 다 설계가 되어 있었어요. 그 이제 어쨌든 저는 소름이라고 생각했던 게, 이제 우사미가 머리 스타일을 바꾼 이유? 우사미 의사가 머리 스타일이 올백으로 돼 있는데 왜 바꿨나?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이제 학원에 단추를 쥐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는 이게 기능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의사가 이 아이들에게 어떤 학원과의 연관성, 그래서 그 마루랑 계속 이 학원에 이거를 추적하기 위해서 뭔가 있는 것 같은. 근데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었죠. 그냥 그녀와의 추억이었던 거고, 마지막에 연명치료 받던 여자가 하늘을 보고 싶어 했던 이유도 이제 7권에 보면은 이제 다 나오고, 이게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심파적인 느낌인데, 워낙 덤덤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또 거기까지 안 가서 막 울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소름이 느껴지는, 되게 순정파의 마음이 느껴지죠. 우사미 시로 어떤 감정이. 이런 식으로 어쨌든 7권 정도에서 여러 장계가 급격하게 막 발생하고, 또 이제 밝혀진 사실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원래부터 초반에 보여준 떡밥들이 워낙 많았다는 거. 네. 계속 지금 나오는 게 어쨌든 하나하나 다 밝혀지지 않은 게, 코나가 그림을 되게 많이 그렸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쿠쿠가 그 히토쿠이로 이제 나타났다는 건데, 이거를 저는 이제 초반부터 그림이랑 분명히 연관돼 있네? 학원생이랑 분명히 연관돼 있네? 학원 애들이 보다 보니까 너무 닮아있네? 라고 생각은 계속 했거든요. 지금 다시 봐도 여전히 뭔가 암시들이 계속 있어 보이는 게 있어요. 아까 제가 이제 막 상상했던 것들이 아직 답은 안 나와 있지만 암시들이라고 생각되는 지점들이고. 저도 다시 보면서 진짜 다 떡밥을 던져놓고 다 회수를 하고 있구나 깨달았고, 이 사실을 모르고 1권, 6권까지 읽을 때랑 7권까지 이제 읽고 다시 읽었을 때 완전히 다른 감상으로 만화를 볼 수 있었고, 6권 전까지는 읽으면서 이 만화 뭔가 이상한데 다 싶었던 감각이 되게 읽는 동안 되게 독특하면서 재미있게 다가왔는데, 7권에서부터는 퍼즐 조각이 꽤나 맞춰졌으니까
그거보다는 앞으로 전개가 어떻게 될지, 얘네가 어디로 또 나아갈지에 조금 더 집중하면서 보게 됐던 것 같아요. 듣고 보니까 네. 다시 봐야겠다. 그쵸. 이거는 꼭 다시 봐야 하는. 저는 만화예요. 지금 두 분이 얘기하시는 것들을 거의 다 캐치를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 보고 캐치하기가 힘들어요. 네, 맞아요. 힘들어요. 한 번 보고 그러니까 그냥 저희가 좀 아무래도 약간 단순한 스타일이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되게 복잡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어렵다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방금 두 분의 하신 얘기를 듣고 그것들이 만약에 맞다면 와 이건 좀 다른 시각으로 좀 더 봐야겠는데 한 번 더 봐야겠는데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듣다 보니까 진짜 내용이 진짜 치밀하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설계가 가능했던 게 일단 이 사람이 구성을 너무 잘 해놨고 제가 알기로는 그래마를 하면서 구성을 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또 에피소드 시기이기도 하니까. 근데 이거는 그냥 계획 단계에서부터 어느 정도 구성을 엄청 치밀하게 해놓은 것 같고 또 그리는 동안에는 연출을 또 잘 해놔서 작가가 처음부터 작정하고 천국하고 마경이 끝에 가서는 다 할 것처럼 설계를 해두었기 때문에 독자들이 속아가면서 이 이야기를 따라갈 수 있었고 연출이 그 설계를 엄청 탄탄하게 뒷받침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마을에서도 여러 가지 많잖아요. 흥미로운 페이지 연출, 귀여운 게 많은데 아무래도 그래마을 같은 경우는 에피소드별이니까 그 에피소드별로 장르가 일상이긴 한데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변주가 되는 다채롭고 귀여운 연출이 주를 이루었다면 천국대마경은 스토리가 확실하게 있는 만화이니만큼 이 한글로 흘러가는데 점점 발전되는 연출을 맛볼 수 있는 게 또 다른 강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천국대마경이 이식으로 마사카즈가 영향받은 만화의 흔적을 진짜 여기저기서 발견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번에 보면서. 이식으로 마사카즈가 본인이 인터뷰에서 후지코 F 후지오랑 도라에몽 작가랑 아키라 작가 오토모카치로한테 영향을 엄청 많이 받았다고 본인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말 맞다나 그냥 딱 보면 보이죠. 그림 스타일은 그 둘의 영향이 진짜 많이 엿보이고 거기에 본인이 약간 좋아하는 모의 스타일이 가미된 그림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러니까 금화돌에서도 그 전체적으로 이제 캐릭터들 다 귀엽게 생각을 하고 왜냐면은 그 마을 사람들 저는 다 귀엽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그때도 이제 그 저희 만화 소개하면서도 이야기를 했었고. 근데 그 중에서 어쨌든 동생들 캐릭터가 진짜로 귀엽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만화에서도 학원생들 참 진짜 귀여워요. 특히나 이제 5기생들 딱 나오면은 엄청 귀엽거든요. 애기들. 네. 그 안경 쓴 아이가 엄청 무서운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눈을 마주치면은 악몽을 꾸게 하는 그 오마라는 애가 약간 그런 무서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얘도 사실은 진짜 너무 귀엽고 근데도 아이들이 이제 또 그 나름대로 자립적이고 독립적인 개체로서 모습들을 묘사를 하고 있는 게 진짜로 그냥 도라에몽의 느낌처럼 보게 돼요. 재밌게 귀엽게 보게 되고 뭐 저도 그러니까 이제 그 오늘 그래픽에 가서도 사실은 생각보다 볼만화가 많지는 않아가지고 아키라를 보고 왔거든요. 어쨌든 제가 이거는 전자책으로 안 가지고 있으니까 전자책 없어요. 없죠. 네, 없잖아요. 전자책이 없는 것들 위주로 그러니까 보고 왔는데 근데 이제 이거를 다시 또 보니까 천국대마경이 진짜 이거는 대놓고 영향을 많이 받았구나라는 생각은 확실히 들더라고요. 네. 아키라 네. 흔적을 진짜 찾아보기 쉬운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부분들이 느껴져요. 네, 본인도 잘 알고 있더라고요. 나탈리아에서 한 인터뷰를 제가 원문을 찾아봤는데 거기서 이제는 만화의 고전이 되어버린 아키라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뭐 포스트 아포칼립스물 딱 설정하고 폐허에서 컵에 음식을 담아먹는 장면만 나와도 그거는 이미 아키라가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뭐 아키라를 피하는 방향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선회를 하는 것보다는 본인의 원래 의도를 훼손하는 것보다는 아키라적인 거는 그냥 아키라의 연장선으로 보이게 할 수 있게끔 정면 돌파를 시도했다고 생각을 했고 그 점이 참 자신감이 느껴진다 싶어서 되게 좋았어요.
뭐 이식으로 방식으로 아키라의 그 세계관을 접근을 했다면 전 딱 이게 나았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거든요. 애초에 아키라 영향을 받지 않는 포스트 아포칼립스물이나 사이버펑크물이 있기가 어렵잖아요. 지금 21세기에. 네. 수많은 그 포스트 아포칼립스 스토리가 뭐 1950년대부터 있었고 뭐 지금까지도 계속 나오고 있지만 스토리는 정말 천차만별이거든요. 되게 정적인 것도 있고 되게 막 다채로운 것도 있고 되게 막 폭력적인 거 또는 되게 사색적인 거 별의별 게 다 있지만은 그냥 단순히 시각적인 측면을 가지고 온다면은 저는 무조건 두 가지의 영향을 다 받았다고 생각하는 게 아키라랑 블레이드 러너거든요. 뭐 웬만한 것들은 그냥 거기에 안 닮은 것들 찾기가 힘들고 쬐끔이라도 다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이거 일부러 피하려고 했구나라고 생각되는 정도인 거고. 근데 이식으로 작가가 조금 더 도전을 했다. 뭐 이제 다비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면 돌파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저는 이야기적인 측면이랑 그 스토리를 구성하는 측면에서 조금 더 나았다고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그 포스트 아포칼립스물을 좀 즐긴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가장 포스트 아포칼립스들이 흔하게 나오는 장르 매체가 결국엔 이제 게임인 것 같고요. 게임들에서 포스트 아포칼립스들을 많이 갖다 쓰는 게 이야기로 만들기 너무 풍부하게 나오니까. 그래서 롤플레잉 게임들 이런 것들이 이제 요새 이제 생각나는 것들이라고 한다면은 폴아웃이 대표적일 것 같고 그 외에도 뭐 사이버펑크 2077 이런 것도 포함될 것 같고 더 많아요. 뭐 워낙 많아요. 근데 대부분이 공통점이 어쨌든 팩션들, 어떤 단체들 또는 커뮤니티들이 나타나고 여러 가지 인물들이 나타나는데 제가 알기에는 이런 큰 게임들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세계관 자체를 어딘선가 빌려오거든요. TRPG 메이저 룰북에서 빌려오고 또는 이제 그 설정들도 거기서 가지고 오고 시나리오는 거기에서 주어진 거대로 플레이하고 혼자서 이거를 만들지 않고 게임 스토리 작가들이 같이 그 TRPG를 하면서 그거를 가지고 스토리 쓰고 시나리오 쓰고 주제 삼고 혼자만의 상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룰북이랑 같이 게임한 사람들의 어떤 영향으로 그 롤플레잉 게임들을 만들어 놓는데 근데 이식으로 작가도 뭔가 있었게야 했겠죠. 뭐 어시스턴트도 있었을 거고 같이 고민한 사람도 있었을 텐데 근데 되게 이게 전체적인 그 균일성이 높잖아요. 특히나 연출적인 방식으로 봤을 때 시공간의 어떤 이런 치밀한 연결들을 생각해 본다면 결국에 이거는 어쨌든 본인이 중심이 돼서 혼자서 만들어낸 걸로 보이는데 이것저것 영향받은 것처럼 보이는 건 되게 많아도 이런 정도의 스토리를 치밀하게 구성을 해놨다라는 게 한 번 또 이식으로 작가의 짱이다. 그걸 또 한 번 외치는 거죠. 네. 아직도 한 두 번 더 남았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작가의 연출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포스트 아포칼립스의 초점을, 그 아포칼립스 환경 자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면 적절한가라고 하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얘기를 쭉 해오면서 드는 생각이, 작가도, 그거를 보라는 건 아닌 거. 그들의 그 처절함, 그들의 뭐 긴박함, 절박함 그런 것들을 보라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시간도 뒤죽박죽 섞어놨고 얘가 얘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연출을 막 이렇게 뒤죽박죽 하는 것보다는 거의 우리가 저번에도 그래마을 얘기할 때도 했는데 되게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편안한 연출로 가져가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는 지점이 뭐냐면 재미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만화적인 재미가 없어지는데 이 작가는 앞에도 얘기했지만 그걸 귀여움으로 다 채우고 있어요. 캐릭터들의 귀여움, 캐릭터들의 약간의 모양 이런 것들로 다 채우면서 그 최대한 되게 스무스하게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연출을 그렇게 많이 쓰고 있는데 그거랑 더불어서 작가가 지금 작가가 굉장히 치밀하게 스토리텔링을 많이 짜고 이런다고 얘기는 하시는데 그런 거 말고 연출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좀 애드립 순간순간 뭔가 재치있게 생각냈을 것 같은 연출들도 이 작품에 굉장히 많거든요. 하다가 본인도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더 재밌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그게 하나 가져온 게 3권에 154페이지인가? 거기 보면 불멸교단 맞죠? 거기랑 싸우는 장면을 보면은
두 주인공이 지금 그 지역에 관련된 설명을 듣고 속으로 생각하는 것과 그리고 그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죠라고 말하는 미지미하신 말풍선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렸는데 찍어서 그런 거 보면 평소에 우리 만화에서 잘 안 쓰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그런 것도 그렇고 뭐랄까 자기가 생각하는 뭔가 재밌을 것 같은 애드립 이런 것들도 연출에 굉장히 많이 녹여내서 네. 어떻게든 좀 재밌고 귀엽게 만들려고 내용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에서라도 좀 더 편안함을 주고 싶어서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은 지금 두 분 얘기를 쭉 듣고 목차 얘기까지 다 듣고 나니까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연출로는 굉장히 정확한 그런 연출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저는 느끼지만 5권 후반까지 갈 때까지 연출도 평이하고 좋고 뭐 이렇게 다 참고 볼 수 있는데 너무 조금 불칠전하다 내가 봤을 때는. 근데 되게 작가는 그래도 귀엽게 봐달라는 듯하게 나름 진짜 열심히 꾸미는 게 느껴져서 그리고 연출에서는 그런지 재미가 좀 있습니다. 찾아보시다 보면. 원래 그러니까 이게 그래도 말은 돌아간다에서도 비슷하게 썼던 거거든요. 작가님이 말씀하신 게 저는 기억을 하는 게 이런 식으로 그 말풍선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들이 이 작가가 많아요. 그리고 네. 그림이랑 그 대사칸이랑 표정 가지고 개그 치는 게 되게 많았거든요. 그거를 이제 금화돌에서부터 즐겁게 봤었고 딱 이 방식을 제가 작가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작가님 수업 들으면서 제가 그 만화 그렸을 때 이런 방식으로 대사 패러디해서 썼거든요. 근데 그거 이 식으로 작가가 하던 거를 약간 좀 오마주 한 거였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 만화에서는 오히려 그걸 좀 많이 그러셔도 돼. 수락 들었어요. 그래도 말은 돌아간다에서는 워낙 그 개그가 이제 강점이었던 만화니까 그런 개그 연출적인 측면에서 사람들이 재밌게 느끼고 귀엽게 느끼고 좀 약간 환기시키게 느낄 만한 어떤 분위기가 되게 웃기다라고 싶은 만화적인 연출에서조차 웃기다 싶은 어떤 이런 것들을 되게 시도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이 만화에서는 저는 작가가 그래도 좀 원래 잘하는 거 조금씩 쓰고는 있지만 약간 그래도 진지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스토리 만화니까. 완전 뭐 개그들이 없지 않은 건 아니지만은 저는 일부러 약간 좀 개그에 너무 치중하진 않고 있다고 생각은 들고 그래도 저는 이 만화의 어떤 강점 중에 하나는 이 포스트 아포칼립스의 묘사에서 본인이 저는 이거를 그냥 뭐랄까 이게 본인의 강점이 아닌데 그냥 이거를 한 걸까? 저는 어쨌든 강점은 분명히 본인이 잘하는 거, 만화 연출적인 부분, 스토리텔링적인 부분, 뭐 치밀한 어떤 구성들, 뭐 어떤 추리 요소들 이런 것들이 있지만 포스트 아포칼립스도 본인이 하고 싶어 했던 것 같고 본인이 하고 싶은 거를 잘하는 거랑 섞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전보다도 좀 더 만족스러운 스토리텔링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포스트 아포칼립스에 대한 묘사가 저는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독창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점이에요. 이 작가의 어떤 강점이 얽혀져가지고 이 천국대마경만의 포스트 아포칼립스 묘사가 되게 독창적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커뮤니티 묘사가 이게 좀 일반적이지 않아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묘사가 저희가 아는 서양식 포스트 아포칼립스들은 훨씬 환경이 황폐하기 때문에 핵전쟁이 일어났거나 그러기 때문에 또는 막 좀비로 인해서 황폐화됐거나 이러기 때문에 생존을 위한 같은 거 보면 네, 매드맥스가 대표적이죠. 사고방식들이나 이런 게 그 집단의 어떤 사고방식이 되어 있고 그게 되게 극단적이에요. 보통 그래서 종교적이라고 느껴지죠. 어떤 하나의 종교를 만들어야겠구나. 또는 완전 원시적인 형태로 돌아갔구나. 근데 우리가 이제 충분히 상상 가능하잖아요. 문명화되었던 사람들이 한번 큰 파멸을 겪고 나면은 어떻게 될까? 그 문명은 어떻게 될까? 원시적인 수준으로 돌아가 버리지 않을까? 또는 완전히 전체주의적인 수준, 그러니까 완전히 인류의 어떤 초창기로 돌아가거나, 초창기는 아니어도 지금 산업시대 이전으로 돌아가거나, 약간 이런 상상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또는 이제 2차 대전 이전으로 돌아가거나, 근데, 이게 이제 약간 서양 방식의 그 묘사들이라고 한다면은, 이 식으로의 묘사는 이런 것들이랑 되게 결이 달라요. 매드맥스나 그 사이버펑크, 폴아웃, 메트로에서 보여주던, 이 묘사들이
결국에는 팩션들의 갈등이거든요. 그 커뮤니티들의 갈등. 근데 이 식으로는 어쨌든 그 대립을 그려내려고 했던 것도 아니기도 하지만은 그 어떤 커뮤니티들이 어떤 캐릭터로 해서 대변을 하지도 않고요. 극단적으로 묘사되지도 않고요. 이념이나 사상이 크게 드러나지도 않고요. 그냥 평범해요. 사람들이 그냥 모여서 살아가고 있는 것뿐이고 개인이 집단이랑 동일시되어 있지 않고 뭐 극단적인 커뮤니티가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니고 극단적인 어떤 범죄자들도 안 나온 건 아니지만 그게 다수라고 표현되지 않는 거죠. 불멸교단도 되게 소문으로는 이상한 종교 집단 같았지만 사실은 그냥 개인, 우사미 때문에 만들어진 것일 뿐이었고 부흥성조차도 로빈이 뭔가 거기에 어떤 대변인이었나? 아니거든요. 그냥 다른 사람들은 평범하게 부흥성만의 어떤 그 논리, 어떤 그 체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고 그 부흥성 그럼 왜 모였냐? 거기에 있는 자원, 물, 수자원 때문에 거기서 사람들이 모인 거였고 어떤 목적을 띠게 되었을 뿐이다라는 거. 사실 이게 훨씬 자연스럽게 저희가 받아들일 만한 그 포스트 아포칼립스적인 묘사일 수 있지 않나? 저는 이게 훨씬 설득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편이고 뭐 제가 이제 뭐 그 한번 상상을 해보기도 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포스트 아포칼립스가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나? 이런 이야기 별로 없잖아요. 막 유명한 게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 대부분 그냥 그 해외에 유명한 것들을 빌려가지고 이렇게 묘사를 하다 보니까 크게 막 인상적이지 않은데 저는 이 식으로가 일본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저는 좀 우리나라랑 일본이 좀 비슷한 어떤 그 뭐 사람들의 문화나 이런 게 좀 있다 보니까 이 식으로의 작품을 보다 보면은 좀 더 우리나라의 포스트 아포칼립스들도 이런 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상상이 좀 잘 되는 편이에요. 서양에서 포스트 아포칼립스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매드맥스처럼 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막 달릴 수 있는 곳이 없어 대한민국에 그렇게. 네. 그러지 않을 것 같고, 막 폴아웃처럼 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 막 그 펑크족이 돼가지고 북두일건처럼 되진 않을 것 같거든요. 오히려 이 식으로의 그 이 묘사들을 보면은 여기에서 오히려 영감을 받을 만한 게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쨌든 이 미래를 상상을 해본다면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결국에는 다시 문명을 재건하기 위해서 힘을 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류가 계속 해온 역사 자체가 그건데 끊임없이 그냥 계속 문명화하기 위한 건데 한번 문명이 망했다고 해가지고 그러지 않을 것 같아서 저는 지금 이 천국대방의 묘사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포스트 아포칼립스라고 생각하던 매너리즘이 서양문에 좀 더 있다 보니까 이게 좀 더 낯설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좀 설득력이 있었다. 그래서 좋아하는 편이고 다시 한번 찬양. 이슈가 만들어낸 아키라에서 묘사하는 거는 정말 일부분이거든요. 그 네오 도쿄의 모습이 결국에는 초능력으로 싸우는 것만 묘사하고 있잖아요. 그냥 일상적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 별로 묘사를 안 하는데 여기도 그래도 마을은 돌아간다에서는 일상적인 묘사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 일상적인 사람들끼리의 어떤 다툼들 이 정도. 좀 새로운 측면이라고 생각해요. 뭐 제가 조금 더 이야기할까요? 저희가 이제 한번 아까 제가 생각을 해본 것처럼 이미 그러니까 이제 어떤 떡밥들이 있었고 회수를 좀 한번 해보면은 어떤가 싶은 것들이 있는데 이제 이게 눈치챈 게 있을 수도 있고 눈치 못 챈 게 있을 수도 있다 보니까 사람들마다 좀 다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이제 근데 그게 궁금했던 게 이거예요. 미미메가 애연한 게 그 토끼와 닮은 사람이 구출하러 온다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마루와 키르코에 대한 어떤 먼 애언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진짜로 했어요. 사실은 중의적으로 표현한 것일 수 있지 않을까. 아직 지금 그 학원의 미래가 그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또는 그게 아니라면은 토키오를 구출하러 오는 누군가가 있지 않을까. 토키오와 뭔가 겉으로 봤을 때 좀 닮아 보이는. 아니면은 뭔가 상징적으로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거든요. 두 사람이 갈 것 같거든요. 저는 근데 갔을 때 당연히 나는 거기 원장이 없을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뭐랄까 거기에 나가기를 두려워했던 거기에 남겨진 사람들이 그냥 생명을 유지하고 있겠지.
사람일지 아니면 다른 걸로 변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 뭔가 폐허인 것 같지만 생명이 없는 것 같지는 않은 그 공간에 딱 들어서는 장면을 되게 중요하게 이 작가가 묘사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시작점으로 다시 돌아오는 느낌이랄까? 그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이 작가는 자꾸 희망을 주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그리고 뭔가 롤모델을 삼을 수 있는 거 그 전에 시작되어 있던 것들에 대한 것과의 대치하는 장면 이런 것들을 그래 마을에서도 그래 마을 엔딩도 그렇고 그런 걸 되게 그린 걸 좋아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장면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 둘이 결국엔 거기를 도착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거기 도착하는 이유는 그 아까 얘기했던 어떤 그 여자 주인공 이름 뭐야? 키루코에 대한 뭔가의 해결 방안을 거기서 찾을 수 있을 거라는 힌트가 있어서 그까지 가지 않을까? 거기는 왜냐면 초능력자들이 있으니까.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저는 그거 미미힘의 본인 죽음에 대한 예언이라고 생각했던 게, 미미힘에는 죽으면 히토쿠이가 된다고 말을 했잖아요, 우사미 의사가. 그래서 그 몸에 갇혀서 그 신체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었는데, 토키오하고 똑같이 생긴 마루를 만나서 마루 터치를 통해서 그 육체에 해방될 수 있었으니까, 그 예언은 끝났다고 생각을 했고, 저는 궁금했던 게, 원장이 옮겨간 육체가 죽었잖아요. 또 옮겨간 육체가. 죽었어요. 그 7권에서 옮겨간 몸이 그 사람이에요. 1권에서 마루랑 같이 다니던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병 걸려서 죽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원장이 진짜 죽었을 것 같지는 않고, 또 어떤 몸으로 옮겼을 것 같은데, 그 전에. 네, 뭔지 아시겠죠? 뭐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누구야?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이제 좀 정리해놓은 나타 미쿠라가 원장으로 간 거는 확실하잖아요. 원장이 간 거는. 네. 어린 그 나타로 이식을 한 거는 확실하고, 근데 제가 궁금한 것도 이거거든요. 걔가 어쨌든 미쿠라가 마루를 거뒀었잖아요. 거둔 미쿠라가 과연 원장인가? 그러니까 다비님이 이야기한 거랑 약간 비슷한 의문인 것 같거든요. 맞아요. 저는 미쿠라가 분명히 원장이 지금 됐다라고 실권 마지막에 나오니까 원장인 건 그건 확실하잖아요. 원장의 대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그러니까 아까 그거랑 좀 연결지어 생각했을 때 사실은 왔다 갔다 했을 수도 있지 않나? 어떻게요? 원장이 그러니까 그 몸을 완전히 지배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식으로 생각을 좀 그건 하고 있고.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쨌든 뭐 제가 생각할 때는 다비님이 지금 예상하는 것처럼 결국엔 다른 몸으로 또 옮겨가려고는 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왜냐면은 이미 원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 사오지만가 그 몸을 일단은 거기로 갔다가 아오시마 박사한테 갔다가 자기는 이제 토키오에 그 자녀의 몸으로 가겠다라는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아닌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번 이식하는 거를 이미 전제로 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랬을 때 그 몸이 자기가 잠깐 빌렸던 몸이 어떻게 되는지는 아직 안 나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뭐 미쿠라의 원래 뭐 의식이 다시 돌아왔을 수도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아무튼 뭐 이것도 한 가지, 말씀하신 것도 한 가지인 거고. 저는 이제 그 의사 사와타리 박사가 사실은 그 로빈이랑 마루가 아니지 키루코를 찾는 그 사코타 박사 동일인물이지 않을까. 근데 같이 나와 있어요. 등장인물 소개해 보면은 3권쯤인가 4권쯤인가 같이 나와 있는데 얼굴이 너무 다르게 그려져 있거든요. 근데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한 게 대재앙 때 사와타리 그 박사가 머리에 뭘 얻어맞아서 지진에 뭘 얻어맞아서 머리에 피가 흘렀는데 그게 그 의사 박사 머리에 남은 흉터 자국 위치하고 똑같은 데 나 있어가지고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일단은 어쨌든 뇌 이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흔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 사람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 사람밖에 없지 않을까라고는 생각해서 다비님 이야기를 이렇게 하니까 맞겠구나라고 생각을 또 하게 되고, 다비님이 조금 더 이제 알려주시면 좋을 만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일본어를 저희가 잘 몰라서 히루코랑 히토쿠이가 이게 의미가 있는 말인가, 일본어로는 뜻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히토쿠이는
완전 의미가 있는데, 일본어로 사람을 뜻하는 게 히토고, 먹는 거를 뜻하는 게 쿠이라서, 결합해서 히토쿠이라고 부르는 걸로 알고 있고, 저도 히로코 쪽은 좀 궁금한데, 원서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해서 제가 찾아봤더니, 가타카나로 표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히로코라고 부르는지 궁금했는데, 그거는 저도 아직 채로 있는 부분. 고유명사인 거네요. 네. 그래서 저도 조금 이름 관련해서 또 궁금했던 게 뭐가 있냐면 하루키 이름이 성이 타케하야잖아요. 그리고 학원 이름은 타카하라 학원이고 그리고 히로코라는 이름이랑 하루키라는 이름이 조금 유사해서 너무 내가 의심을 하는 건 아닌가 싶지만 의심이 다 돼요. 모든 게 의심이 되고 그리고 마루의 이름도 이게 발바닥에 표시된 애들 구분하려고 네. 동그라미 친 거에서 따온 마루일 수도 있겠지만 동시에 이게 그냥 동그라미가 아니라 일본어에서 OX를 마루바츠라고 하는데 그 마루바츠의 마루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하여간 이 만화를 보면서 의심을 너무 많이 해서 머리가 아파요. 토키오의 아이의 다른 이름은 바츠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닐 것 같은데 그래요? 그냥 이 마루로 의미 확장이 될 수 있는 지점이 생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뭐 저도 어쨌든 그 하루키가 키루코랑 친자매로 봐야 되나? 아니지 않아요? 그렇죠. 고아원에서 네. 만난 거니까 네. 친자매는 아닐 거고. 그러면 어쨌든 서로 다른 어떤 출신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 각자의 출신도 완전 우연하게 그냥 뭐 고아다라고 좀 보기 힘들 수 있지 않나.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어떤 배경이 역사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어쨌든 뭐 키루코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나이가 있는 편이니까 대재앙 전에 이미 태어났을 텐데 네. 하루키는 딱 15살이잖아요. 네. 그때. 그러니까 나이상으로 봤을 때는 좀 더 사실은 그 대재앙쯤에 태어난 애가 맞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애도 사실은 어떤 게 있을 수가 있다. 그것도 뭐 제가 그래서 이제 가정을 한 것은 아오시마 박사랑 뭔가 연관이 있지 않을까? 아오시마요? 네, 하루키랑 혹시나 뭔가 연관이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머리색은 똑같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약간 저는 어쨌든 그림에서 이 작가가 같은 캐릭터는 다 결국은 닮게 그려놨더라고요. 근데 네. 어쨌든 뭐 자녀로 생각한다면 좀 닮은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그 아메노 노부코라는 게 나오잖아요. 네네. 이것도 무슨 뜻인지 다빈치 뜻이 아시나요? 있는데 원래 뜻은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일본 전통 신화 천황 신화 중에 이자나기 이자남이 나오는 신화가 있는데 걔네가 두 신이에요. 그리고 그 두 신한테 주어진 창을 일본어로 노보코라고 하는데 그 창 이름이 아메노 노보코고 그 창으로 만든 섬이 오노고로지마. 그래서 당연히 이 신화를 이시구로 마사카즈가 염두에 두고 작중에 쓴 거고 그거를 염두에 둔 이름일 수밖에 없는데 뭐 아직 밝혀진 거는 명확하게 없는 것 같고 뭐 이거랑 관련해서 저도 엄청 자세하게 정확하게 아는 게 아니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뭐 알아보고 싶다 탐구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인터넷에 이자나기나 이자나미로 검색하면 많이 나올 것 같다. 네. 뭐 여러 가지 의문들이 계속 있는데 이제 그 미나라는 로봇도 왜 학원에서 자기만의 의지를 네. 가지고 뭔가의 행동들을 했거든요. 아이들을 계속 CCTV로 지켜보고 있는데도 다른 사람들한테 그걸 안 알려준다든가 또는 뭐 이 애들이 그냥 알아서 그렇게 할 수 있게 막 한다든가 각자의 의지를 행동하라고 한다든가 왜 그랬을까 싶기도 하고 아오시마 박사는 대체 왜 애들을 탈출시키려고 했을까? 노아 작전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왜 탈출시키려고 했을까? 근데 제가 이제 그 하루키랑 아오시마 박사가 서로 혹시나 관련인 이유가 이런 거 아닐까? 아오시마 박사도 제멋대로 명명을 하거든요. 이상한 명명. 그래서 하루키가 그런 거 혹시 보고 배운 거 아닌가. 명명을 웃기게 하잖아요. 하루키도. 그 히루코도. 뭐 그런 거 상상을 또 했었고. 코나가 지금 또 어디로 갔나. 맞아. 코나도 어디로 갔는지 아직 미스테리고 코나가 대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길래 히루코들의
형태를 그렸을까? 그리고 코나도 미미미가 본 그 히루코 중에 한 명인데 괴물 형태가 완전히 이렇게 묘사가 돼 있는데 그 히루코는 언제 나타나나? 뭐 이런 것도 있고 붕성 이제 떠날 때 추적자가 붙어요. 타케즈카라고 이상한 캐릭터 한 명을 클로즈업을 딱 해주거든요. 딱 봐도 얘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구나 싶은, 자기는 히토쿠이랑 싸우는 게 더 좋다고 하는, 손톱이랑 이빨이 딱 뭔가 무슨 드라큘라처럼 생긴 얘는 이제 언제 어떻게 나오나, 뭐 이거는 그냥 이제 뭐 이후에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나오겠지만은, 초반에 아스나라는 이 외계인을 닮은 학생이 한 명 있는데 얘는 왜 자꾸 코나에게 뭘 전달을 하려고 했었나, 뭘 자꾸 이렇게 전달하려고 했었던 걸까? 초능력이 분명히 있고 의지력이 있는데 뭐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어쨌든 가장 큰 의무는 학원장인 것 같긴 해요. 음모의 중심에 있고 7권 마지막을 보면은 학원장의 어떤 그 표정, 이 나타의 얼굴을 하고 있는 학원장의 표정, 너무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되게 소름 돋는. 그치. 저는 어쨌든 학원장이 벌인 어떤 사건이 지금 어떤 뭔가 전쟁 같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 같고, 학원장이 시켜가지고 그 인조인간들이 뭔가의 사건을 벌이는데, 잘 보면은 그 맞이해가지고 얘네들이 처음 떠날 때랑 그 다음 장면으로 다음 페이지로 딱 넘어갔을 때 시간이 그냥 바로 지나서 밤이 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이 사이가 엄청 텀이 있을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뭔가 엄청 일을 막 다 버리고 났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사이에 뭔가 사건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그 사이에 또 이 원장은 뭐 뭔가를 했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대체 무슨 임무를 시킨 건가? 뭐 인간들을 공격하라고 했나? 그리고 왜 뇌이식을 하려고 하나? 단순히 그냥 젊음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만으로 한다면은 연구를 사실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뇌이식을 해가지고 대체 뭘 하려고? 뭐 슈퍼빔은 대체 왜 만든 건지, 그냥 파괴력을 그냥 높이려고 하는 광선인 건지, 뭐 여러 가지 이런 미스터리들이 끝이 없어요. 네. 저는 오늘 이때까지 망가다 모든 했던 에피소드 중에서 오늘만큼 꿀벅거리가 되긴 처음이네요. 두 번 먹어오라고 할걸. 내가 오죽 제가 웬만하면 만화 보고 나서 카톡방에 먼저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그날은 뭔가 좀 내가 잘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만화를 보고 나서. 그래서 카톡방에서 한마디를 했는데 그 이상 안 알려주더라고, 두 분이. 그래서 뭐 이렇게 이해한 게 맞나 보다 싶어서 이렇게 왔는데, 두 분 오늘 티키타카 하는 걸 들어보니까 와, 내가 이렇게 초라해지고 내가 이렇게 만화를 모르는 사람이었나. 내가 이렇게, 역시 나는 오타쿠나 덕후는 아닌 것 같다. 내 천성은, 이라는 생각을 좀 많이 들긴 해서. 한 번 봐서 그래요. 이렇잖아요. 뭐 그런 생각도, 근데 그게 뭐 나쁘다는 게 아니고, 역시 뭐 저랑 여러분은 다르구나. 이렇게 여러분의 집요함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대단들 하십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게 어쨌든 떡밥도 너무 많고, 지금 궁금할 수 있는 떡밥들 너무 많이 뿌려놔가지고, 그렇긴 한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는 두 분은 팔로잉을 제대로 하신 것 같아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만화가 되게 약간 지지부지하게 끌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 만화가. 저는 일단 지금은 이 천국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실 온갖 범죄 행위가 난무하잖아요. 그 벽안도 그렇고, 불멸교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한 여자가 진정한 죽음을 맞이하기를 기원하고 있었던 오사미 의사 일행도 그렇고, 이 세계는, 천국대마경의 세계는 말과 내용이 불일치하는 세계라고 해야 되나? 거짓투성이 이름으로 되게 가득 찬 세계관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깨진 요소하고도 연관이 되는 부분이고, 예를 더 들자면 누나는 위험에 처했을 때 로빈을 부르는구나 라고 마루가 되게 시무룩해져서 말을 했지만, 6권에서 정작 키루코를 위험에 처하게 한 게 로빈이었고, 키루코는 그때 마루 이름을 불렀거든요. 그래서 벽 안의 세계인 천국하고 벽 밖의 세계인 마경은 이 천국 대마경이라는 제목의 이름 아래 연결될 듯하지만 완전히 연결이 되지는 않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런데 언젠가
이 만화의 하이라이트에서는 그게 완전히 진짜 딱 연결되는 지점이 생기는 부분이 오지 않을까라는 게 제 예상이고, 그리고 제가 말한 이런 어긋남에 집중해서 보는 경우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만화의 감상이 아주 다를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전에 제가 이 만화 보고 친구들하고 또 7권 나오기 전에 스터디를 또 했어요. 그때. 친구들 너무 괴롭히신 거 아니에요? 친구들이 이해 못하는 거 아니에요? 죄송한데 친구들이 저보다 천국대마경 더 좋아하고요. 더 신나서 말했고요. 완전 친구들 강제로 시킨 거 아닙니다. 아닌데. 자발적으로 참여하라고 했는데 이제 저는 그때 나는 이 만화가 천국을 붕괴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을 했더라고요. 기록을 보니까. 그게 지금 봐도 유효한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점점 갈수록 천국이라는 말이 이 만화 안에서 붕괴가 되고 있고, 그거랑 함께 이 만화 속의 천국으로 진짜 제시가 되었던 벽 안의 세계가 물리적으로 붕괴되기도 했으니까 점점 더 붕괴의 방향으로 가면서 그 사이 지점에서 천국하고 마경이 맞닿는 순간이 올 것이다라는 게 저의 예상입니다. 전우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이것도 약간 제 멋대로의 상상이 조금 있는데, 저는 이 멋대로 상상했다가 하나만 얻어 걸리면 우리가 맞춘 거야. 그러네. 저는 약간 이 만화가 영향받은, 뭐 직접적으로 언급을 한 건 아키라라고 하지만은, 저는 에반게리온도 사실은 조금 영향받은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랄까, 이 학원 애들이 결국에는 히로코라는 교수가 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사도들과 비교해서 생각해보면은 저는 약간 좀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사도들도 원래는 천사들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인간들 다 지금 조지러 오는 게 에반게리온의 주요한 플롯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원래 의도나 그 상징이랑 실제 인간들이 겪게 되는 그 결말이랑 좀 다른 식으로 만들어낸 어떤 그 이야기들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뭐 그렇게 생각하면 나피님이 이야기한 거랑 좀 비슷하기도 해요. 사실은 지금 각각의 어떤 세계관에 천국과 마경적인 지옥에 가까운 어떤 이런 것들이 서로 섞이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서로 이 분리돼 있던 어떤 벽들이 깨지고 이게 무너져가지고 서로 하나의 연결 지점을 갖게 되는, 그리고 이제 그게 나중에는 주인공들이 만나게 되는 이야기이기도 할 거고, 이미 뭐 세계관 자체는 사실은 근미래의 묘사들을 보면은 그렇게 꼭 나쁘게 묘사되어 있지 않거든요. 지금 7권에서 묘사된 근미래는 그냥 괜찮은, 그냥 평범한 근미래인 거예요. 되게 뭐 건물들도 높고 막 자연들도 여전히 어느 정도 지켜져 있고, 그게 뭐 이제 어떤 가상의 공간일 수도 있지만은, 근데 이제 실제 마루가 이렇게 탐험하게 되는 그 공간은 우리가 그냥 어떻게 봐도 포스트 아포칼립스라고 생각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연결될 만한 어떤 이유가 있었던 걸 텐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묘사가 되는 이야기는 앞으로도 좀 더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 지금까지 7권이 나오는데 한 2, 3년 걸린 것 같거든요. 저는 앞으로도 한 2, 3년은 좀 더 연재가 되지 않을까? 한 15권 정도까지는 연재가 돼야지 뭔가 그래도 이 모든 떡밥들이 좀 풀리고 작가가 좀 만족할 수준으로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의외로 또 뭔가 급전개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저는 사실은 7권 나오기 전까지는 이게 좀 더 갈 줄 알았거든요. 히루코들이 좀 더 나올 줄 알았고, 천국 안에서도, 학원 안에서도 조금 더 뭔가 이야기들이 좀 느리게 전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급전개가 되는 걸 보면서 이후의 이야기들도 그럼 되게 급전개일 수도 있겠다. 뭐 지금까지 우리가 의문을 가지고 있던 내용들이 한 번씩 이렇게 그냥 다 떡밥을 다시 회수하면서 막 급전개로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근데 결말까지 가려면 시간이 좀 남았지만은, 작가가 그래도 저는 의도하고 이렇게 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소한 20세기 소년 같이 용두사미는 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싶네요. 20세기 소년은 15권에서 끝냈어야 돼, 그건.
더 빨리 끝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요즘은 한 14권 정도 하면은 그 애니메이션으로 2쿨 나온 시즌 2까지 정도 되지 않나요? 그 정도 딱 분량이라서 저도 한 15권 안에 끝날 것 같거든요, 저는. 이 작품이. 네. 한 그 정도, 왜냐면 편집팀도 그런 걸 원할 거고, 요즘 짧게 많이 하니까. 내용은 저는 한두 번 정도 더 완독하고 나서 제가 생각하는 결말을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지금 저는 약간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할 것 같아서 한 번밖에 안 봐서, 저는 다음에 혹시 또 이거 어차피 뒤에 나오면 또 해야 되니까, 그때 한 번 더 얘기를 하도록 하죠. 근데 이거 애니메이션인데 다비님 일본어 들으실 수 있는데, 그냥 딴 데서 보면 안 되나? 네. 아니, 볼 수는 있죠. 볼 수는 너무 보고 싶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볼 수 있는데, 근데 저는 그 아까 말했던 친구들하고 애니메이션 같이 보고, 같이 얘기하고, 같이 보고, 즐거워하고 싶은 게 큰데, 저 혼자 보면은, 혼자 신나도 말 못 하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기다렸다가 같이 볼 것 같고. 저희가 다비님의 동력을 따라갈 수는 없죠. 저랑 전우님이. 그리고 제가 애니메이션을 저 혼자 조금 많이 보는 편이니까, PV 때깔만 봤을 때도 진짜 너무 기대돼서 미칠 것 같았는데, 1화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만화가 애니메이션 되는 거는 별로 기대를 안 하고 보는 편인데, 천국대마경 애니는 드물게 진짜 기대가 됐고, 시작할 때도 말했지만, 제발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애니메이션 그래서 그냥 트레일러라 그러나? 예고편 이런 거 좀 찾아봤는데. 네. 키로코 좀만 더 예쁘게 해줬으면 좋겠다. 왜요? 이쁘던데? 아니야. 이게 머리카락이 너무 굵어. 하여튼 머리카락 그 선이 너무 굵다라는 생각이 들어. 근데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던 건데 한국에 근데 디즈니 플러스도 조만간 풀리지 않을까요? 한 달 안에 풀릴 것 같은데 내 생각에. 근데 그 다른 디즈니 플러스 독점 애니도 방영될 때 전혀 안 올라오다가 한 3개월 후에 늦게 뒷북치면서 올려주기 시작했대서 살짝 그런 기미가 보여서 완전 절망 중이고 조금 더 빨리 나오면 저야 좋죠. 최대한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천국대마경 8권은 5월 중에 나온답니다. 진짜요? 아니 그 뒤편에 그렇게 예고돼 있었어요. 네, 적혀 와. 7권에 써 있잖아. 8권. 아, 그래요? 5월 중에 나온다고. 아, 까먹었나 보다 또. 전우님은 혹시 애니메이션 혹시 잠깐이라도 찾아보셨나요? 그거? 전혀 찾아보지 않았어요. 역시. 왜요? 왜요? 아니, 진짜 잘 됐던데? 이미 다비님께서 우리가 만화 지금 리뷰하기 전까지는 좀 보기 힘들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저는 뭐 더 찾아보진 않았고 뭐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는 사실 항상 그렇지만은 전 만화를 좋아하는 거지 애니메이션은 좀 완전 다른 그 종류의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라서 거의 리메이크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괜히 그걸 보고 저는 뭐 더 실망하느니 그냥 안 보는 것도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뭐 어쨌든 뭐 이 만화 애니메이션이 나온다 하면은 볼 수 있으면 또 한번 보고 싶기도 해요. 뭐지 저건? 저 태도는? 그니까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만화하게 좋아하는 걸도 애니메이션을 보고 싶다는 생각은 진짜 안 들기는 하더라고요. 아, 만화 자체를 진짜 좋아하시는구나 그냥. 만화는 어쨌든 제가 사실은 수시로 그냥 언제든 볼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애니메이션은 좀 각 잡고 봐야 되는 느낌? 극장 가는 느낌이랑 저한테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이 너무너무 재밌게 보셨고 그리고 두세 번씩 보셔서 그런지 할 얘기도 많았는데 저는 되게 놀랐어요. 보면서 이 작품은 한 두세 번 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좋았던 작품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거의 2시간 각을 녹음한 건가요? 네, 저희 2시간 녹음했어요. 진짜로 그럼 2시간 녹음한 거네요. 네. 우리가 처음, 어쨌든, 오늘 일단 이 얘기는 좀 이따 하고, 우리는, 오늘 소개해드릴 만화는 이식으로 마사카즈의 정말 복잡한 만화. 한 번을 봐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만화. 천국대마경 소개해드렸습니다. 원래 계획이 2번 2회로 끊어서 한번 해볼까라고 했는데 지금 녹음 런닝타임이 1시간 54분이에요.
1시간씩 끊으면 되겠네요. 저는 듣는다고 정말 힘들긴 했는데, 근데 되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두 분이 너무 신나서 얘기를 하셔가지고, 근데 저는 계속 지금 7권을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네. 아, 이런 뜻이 있구나, 이런 뜻이 있구나, 이러면서 쭉 보고 있어서, 저는 아마 이 작품도 오늘 저녁에, 곧바로 출근까지 한번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완전 느낌이 다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맞아요. 듭니다. 다음엔 저도 좀 더 준비를 해야겠다. 아, 좀 더 쉬운 만화 해줘. 이거 너무 어렵잖아. 이번에 어렵게 갔으니까 가벼운 걸로 한번 가시죠. 알겠습니다. 네. 저희는 그러면 다음에도 좋은 만화 들고 와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